운동에 대해서 질병 대책으로서의 운동이라 더 튼튼한 심혈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몸이 운동에 적응하면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는 심혈관계가 강하다. 심혈관계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혈관을 흐르는 피로 이루어진다. 심혈관계의 주된 업무는 에너지 생산에 쓰일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보내는 것이다. 따라서 심혈관계의 출력이 즉 얼마나 많은 피가 온몸으로 뿜어지는지가 근육이 일할 때의 산소 요구량과 흡수량에 따라서 정해질 수 있다고 해도 납득할 수 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때 심혈관계는 규칙적으로 산소 요구량이 높아지는 시기를 접하며 몸은 그런 상황에 적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흡하는 한 번 호흡을 들이마시는 산소량이 늘어날 것이다. 심장은 온몸으로 더 많은 피를 뿜어낼 것이다. 이 산소 흡수 전달 활용 체계의 기능은 최대 산소 흡수량이라는 변수를 써서 측정할 수가 있다. 최대 산소 흡수량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히 감소하지만 운동은 이를 상쇄할 매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최대 산소 흡수량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증명되었다. 현재 최대 산소 흡수량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단기간 운동을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자신의 최대 산소 흡수량을 알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노화할 때 건강과 웰빙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온종일 더 활기찬 기분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주며 계단을 빠르게 오르고 개를 산책시키고 손주들과 노는 것 같이 일상적인 일들을 할 때 훨씬 덜 지치고 따라서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질병 없이 더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다고 시사하는 증거들도 있다. 노르웨이에서 건강한 중년과 노년의 여성 약 2만 5천 명을 추적 조사한 연구는 최대의 산소 흡수량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 15년 동안의 심근경색을 일으킬 위험이 대폭 줄어든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공장의 가동, 운동의 심혈관 건강관리나 노화에 따라서 감퇴하는 다른 계통들의 기능도 개선한다. 예를 들어서 운동이 대사를 재편하는 능력을 지닌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니다. 가장 뚜렷한 방식은 과잉 에너지를 태워서 혈당을 낮추고 지방 조직에 축적된 에너지를 줄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운동이 비만과 당뇨병을 막는 강력한 대책인 이유를 설명해 준다. 미토콘드리아가 몸의 발전소임을 떠올리자 미토콘드리아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아데노신 사민산 ATP라는 형태의 에너지 분자로 전환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버클리 운동생리학 연구소의 조지 브룩스는 운동이 간의 젖산 처리 능력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근육세포의 젖산을 유용한 에너지원으로 전환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흥미로운 새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운동과 면역계, 운동과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둘 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생리학적인 망 중 하나인 면역계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이 시작된 뒤로 많은 이들은 면역계의 건강한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되었다. 노화함에 따라서 코로나19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우리 면역계는 노화함에 따라서 쇠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신염증은 증가하는 반면에 병원체 방어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코로나19의 위협을 겪으면서 실제로 많은 이들은 자신의 행동을 재검토하고 건강을 도모하는 조치를 취했다. 운동도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었다. 영국에서 이루어진 한 대규모 연구는 65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실제로 세계적인 유행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신체 활동 수준을 높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과학은 이런 행동이 아주 타고난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준다. 몸이 좋아지고 활력도 더 느껴질 뿐이 아니라 감염되었을 때의 생존율도 높아졌을 것이다. 바이러스 같은 감염원에 대한 면역 반응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이다.
한 번 썩는 것은 내 잘못이지만 두 번 썩는 것은 내 잘못이라는 속담이 있다. 면역의 다른 한쪽인 적응 면역은 새로운 병원성 스트레스에 반응한다. 학습 면역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 이 면역은 주로 두 종류의 세포에 의지한다. 항체 반응을 이끌어내는 B세포, 몇 가지 지지 역할과 일차적인 역할을 하는 T세포, 순수 B세포원에 노출된 적이 없는 B세포는 골수에서 성숙한 뒤에 혈액으로 분비되며 각 세포마다 특정한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독특한 표면 수용체를 지니고 있다. 한 B세포가 항원 중에 하나를 만나서 결합한다면 T세포의 도움을 받아서 사실상 그 외래 물질을 삼켜서 분해할 수 있으며 나중에 그 물질을 만났을 때 즉시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용체가 표면에 생긴다. 이 B세포는 자신의 클론을 만들며 클론들은 동일한 표면 수용체를 지니고 있다. 이 중에 일부는 형질세포로도 전환된다. 형질세포는 혈액으로 항체를 분비할 수 있다. 항체는 특정한 항원에 결합하여서 없애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역할을 한다. 표면 수용체처럼 항체도 이 연쇄적인 사건들을 처음 촉발한 특정 항원에 결합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체계는 무엇이 위협이 될 만한 외래 요소인지 몸이 배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렇게 배우고 나면 다음과 그것과 마주쳤을 때 훨씬 더 잘 대처할 수 있다. T세포는 적응 면역의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다. 개인이 한 평생 사는 동안에 T세포의 역할은 달라진다. 생애 초기의 면역기는 주로 면역을 발달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며 면역력이 거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성년기의 T세포는 흔히 노출되는 것들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고 암세포 같은 일탈한 세포를 감시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는 쪽으로 몰두한다. T세포는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도움 T세포, B세포가 병원체의 정보를 습득하고 항체를 생산하도록 도우며 다양한 면역세포의 활성을 정지시켜서 병원체를 없애는 데 기여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면역기는 놀라운 공학적인 성과물이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망가지기 시작한다. 사이토카인 활성이 조절되지 않고 막을 때문에 염증이 격렬하게 일어난다. 그러면 몸이 병원체에 가행 반응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걸렸을 때 사이토카인 폭풍이 일어나는 사례가 그렇다. 전쟁 때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기반 시설이 파괴되는 것처럼 세포와 조직도 전투에 휩쓸릴 수 있다. 통제를 잃은 선천 면역 반응의 비전에는 또 한 가지 문제는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만성적으로 활성을 띨 수 있다는 것이다. 노화는 만성적인 약한 염증과 관련해 있을 때가 많다. 전면전은 일어나지 않지만 군사적인 행동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만성염증은 사실상 면역 노화의 가장 해로운 측면에 속하며 암, 당뇨병, 심장병,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많은 질병에 걸릴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적응 면역도 망가질 수 있다. 복장뼈 바로 뒤에 있는 특수한 림프기관으로서 적응 면역 반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순수 T세포를 만드는 가슴샘은 나이를 먹을수록 급격히 쪼그라든다. 가슴샘 퇴화라는 이 변형은 노화에 따른 면역 감시 능력의 쇠퇴와 감염병에 암에 걸릴 위험 증가의 토대를 이룬다고 여겨진다. 노화할 때 B세포도 기능을 상실하며 노인에게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고 자가 면역을 일으키는 경향이 증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행히도 운동은 면역계 기능의 이런 노화 관련 변화와 맞서 싸우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 하나다. 운동은 다양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고 전반적으로 염증 경로를 억제한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혈액, 근육, 지방세포의 염증 징후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다. 가슴샘도 운동에 반응하는 듯하다. 50에서 80대의 장거리 자전거 이용자 100명을 조사했더니 신체 활동이 가슴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나왔다. 이런 관찰 결과는 신체 활동이 암과 감염을 억제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도 있다. 신체 활동은 노인의 백신 반응을 증진시키기도 하는 듯하다. 65세 이상인 사람들 간에는 연관 맞는 독감 백신 등에 반응하지 않는 이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저 늙은 사람은 백신을 맞아도 몸이 항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감염에 취약한 상태로 남을 수 있다는 뜻이다.
독감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될 때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므로 이 점은 크나큰 난제이다. 운동과 면역계가 운동에 반응하는 결과 다양한 직접적인 건강 혜택도 생기지만 염증 감소와 면역 정지는 온몸의 여러 계통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제 뇌에도 그럴 수 있다. 뇌 염증은 신경 대형성을 가져오고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위험을 높인다. 노화할 때 미세악교세포, 뇌면역세포와 별악교세포, 뇌지지세포라는 두 주요한 뇌세포는 만성적으로 활성을 띠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친염증성인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촉발이 되고 신경염증이 지속된다. 이런 유독한 환경은 뉴런의 기능과 구조의 손상을 일으킨다. 신경염증은 알츠하이머 병의 주요 표지 중의 하나인 플라크 축적을 심화시킨다고도 여겨진다. 면역과 뇌노화 사이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연관성을 제시하는 가설이 있다. 바로 병원체가 알츠하이머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설이다. 이 개념은 수십 년 전에 나왔지만 그 분야에서 일하는 과학자들에게 오랫동안에 외면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 연구 결과들이 있다. 언제도 늦지 않다. 이런 발견이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노화할 때 후회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근감소증이다. 노화할 때 근감소증. 근감소증 외에 늙을수록 자력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는 대행성 골다공증이다. 골다공증. 나이를 먹으면서 일어나는 호르몬 변화도 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여성은 더욱더 그렇다. 폐경 이후에 줄어드는 에스트로겐 농도는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 골다공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호르몬 대체요법이 종종 쓰인다. 이런 요법 중에서 상당수는 뼈의 대체율을 높임으로써 뼈 목유물의 밀도를 유지하고 척추와 엉덩이 뼈 골절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있음이 드러났다.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다른 치료제들도 있다. 그런 약들은 이 대행성 질환을 앓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어 왔지만 많은 약물이 그렇듯이 때때로 원치 않는 부작용을 일으키고는 한다. 이상적인 운동 처방은 이 모든 재료들은 운동의 혜택을 확인해 주지만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할 때 수치들을 보면 혼란스럽다. 이상적인 운동 처방. 대체로 운동 때 몸이 끝내는 정확한 적응 양상과 반응은 운동의 지속시간, 강도, 체력, 기본 체력 수준 같은 요인들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게다가 운동의 혜택은 몸의 적응 양상에서 나오므로 일시적으로 끝날 수도 있다. 열량 제한과 마찬가지로 운동도 장기적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꾸준히 해야 한다. 많은 이들에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시간일 수밖에 없다. 시간들이다. 다다익선. 그렇다고 행복한 중간이 어디인지 얼마나 많아야 과잉인지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종합하자면은 골디락스처럼 우리가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하는 것이 딱 맞는지를 알아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식단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말은 쉽지만은 실제로 알아내기란 쉽지가 않다. 캘리포니아에서 자라던 시절의 기억 중에서 나는 식구들과 함께 센터 수서나 산맥을 오르던 일을 종종 떠올리곤 한다. 그 오르내리는 지형은 내 심박수를 올리고 근육을 자극하는 데 기여했다.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보낸 그 시간은 오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기억들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멋진 풍경은 자연에 대한 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 안의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사실 이 경험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나는 대학 입학 에세이를 쓸 때 그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 바로 이것이 요점이다. 운동은 지루한 일처럼 느껴서는 안 된다. 즐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농구를 하든 개를 산책시키든 친구와 필라테스를 배우든 아이들과 자전거를 타든 간에 자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미셸
9장에서 휴식과 이완, 휴식, 잠의 힘, 계속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다른 책에도 많이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감긴 눈 뒤에서 벌어지는 일은 척수 안에서 뇌척색이라는 맑은 액체가 들어있다. 뇌척색은 혈액과 혈장과 매우 비슷하지만 단백질이 훨씬 적게 들어있다. 또 뇌척색에 세포가 거의 들어있지 않다. 즉 적혈구를 찾을 수 없고 백혈구도 거의 없다는 뜻이다. 뇌척색은 뇌에서 많은 역할을 한다. 한 예로 뇌를 둥둥 띄우고 있다. 우리 뇌가 자체의 무게로 가라앉으면 혈액 공급이 차단될 것이고 뇌척색에 떠 있지 않으면 대규모 손상이 일어날 것이다. 또 뇌척색은 충격으로부터 뇌를 완충시키는 역할도 하고 피처럼 영양소를 비슷한 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뇌척색의 가장 흥미로운 역할 중에 하나는 우리 수면 주기의 특정한 단계에서 뇌로부터 노폐물이나 손상된 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수면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빠른 눈운동, 즉 렘수면과 비렘수면이다. 밤의 몸은 비렘수면 3단계를 거친 뒤에 렘수면 1단계를 거치는 수면 주기를 되풀이한다. 한 주기는 약 90분이다. 즉 하룻밤에 이 주기를 약 4에서 6회 되풀이한다는 뜻이다. 수면 주기는 언제나 비렘수면의 첫 단계로 시작하며 짐작할 수 있겠지만 깨어있는 상태에서 잠이 드는 상태로 넘어가는 시기가 특징이다. 이 단계에서는 모든 것이 이완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수면 단계는 아주 얕기 때문에 소음이나 움직임으로 쉽게 결어낼 수가 있다. 1단계에서 몇 분이 지난 뒤에 수면은 모든 것이 느려지는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간다. 잠자는 정시간을 따진다면 4주기 중에서 이 단계가 가장 길다. 이 단계 때에 체온이 떨어지고 심박수가 느려지고 근육이 이완되고 호흡이 얕아지며 뇌활동이 약해진다. 2단계에서 약 20에서 40분이 지난 뒤에 서서히 4단계로 넘어간다. 깊은 잠이라고 여겨지는 단계다. 깊은 잠이 들 때 몸은 더 이완되고 끊김도 심해진다. 그래서 깊은 잠에 빠진 사람은 깨우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이 단계에서는 뇌 활성도 변할 것이다. 우리의 뇌로는 전기 펄스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깊은 잠 단계에서 이 펄스의 진동수가 달라진다. 밤이 깊어지고 이윽고 새벽이 다가올수록 3단계는 점점 더 짧아진다. 아마 10에서 20분 정도일 것이다. 수면 주기가 되풀이할수록 렘수면은 점점 길어지다가 이윽고 아침이 올 때쯤이면 수면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다. 렘은 활동하는 형태의 수면이며 생생한 꿈을 꾸는 단계다. 꿈의 장면에 몸이 반응하지 못하도록 몸은 일시적으로 마비되지만 안구는 빠르게 움직인다. 그래서 빠른 눈 운동 수면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뇌도 깨어있을 때 비슷한 활성을 띠며 심박수와 혈압도 정상 수준에 더 가까워진다. 렘수면과 비렘수면 모두 기억 응고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낮에 얻은 중요한 기억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여 저장하고 중요하지 않은 기억들은 그냥 사라지도록 하는데 기여하는 듯하다. 또 이 두 수면은 건강에도 나름 역할을 한다고 믿어진다. 전체적으로 렘수면은 정신적 및 정서적인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렘수면의 혜택이 꿈꾸기나 다른 무언가에 직접적인 결과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서 렘수면이 늘어날수록 부정적인 행동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심리적인 외상을 겪기 전날 밤에 렘수면이 더 길었다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렘수면은 정서 진행에도 관여하는 듯하다. 얼굴 표정을 판단하고 감정을 읽고 이런 외부 자극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마 렘수면이 부족하면 낮에 짜증을 내기가 쉽다고 해도 그리 놀랍지 않을 듯하다. 렘수면이 감정과 정신의 안정에 이런 영향을 미치므로 일부 연구자들은 이 수면 단계를 야간 치료 시간에 비유하곤 했다. 대체적으로 깊은 잠은 우리가 의뢰 잠과 연관짓는 몸의 회복 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듯하다. 잠의 복원 단계에서 근육이 스스로 수선을 다하고 피부에서 콜라겐이 교체되고 인슐린과 혈당 수치가 다시 안정을 찾는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깊은 잠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흥미로운 방식들도 발견했다. 그중 하나는 앞서 말한 뇌 청소다. 놀랍게도 우리 뇌에서 노폐물을 청소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는 깊은
잠때 두드러지는 델타파라는 단파 진동을 통해서 추진된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있다. 델파가 알려진 것은 한 세기에 넘지만은 우리는 이 파장이 내에서 어떤 식으로 노폐물 제거를 돕는지 이제야 겨우 밝혀내기 시작했다. 수면과 뇌 회복,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잠잘 때 뇌에서 뇌책 속에 아주 큰 물결을 일어서 뇌를 씻어내는 현상이 관찰되곤 한다. 보스턴 대학교의 검사에서 혈액 흐름과 뇌척수의 흐름과 전기 활동을 관찰할 수가 있었다. 뇌척수의 이 놀라운 기능이 발견된 뒤로 과학자들은 뇌의 이 목욕이 알츠하이머 병 같은 신경대행성 질병들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앞서 말했듯이 알츠하이머 병의 환자의 뇌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와 신경섬유 매듭이라는 두 표지가 축적되곤 한다. 뇌척수액은 본래 이런 유독할 수 있는 인자들을 청소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며 깊은 잠을 잘 때 나타나는 델타파 진동은 이 기능을 더욱 강화한다는 가설이 나와 있다.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은 의례의 수면 장애를 겪고 있으며 신경대행과 수면 장애 사이의 관계가 단지 하나의 증상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늘어나고 있다. 수면 장애는 사실상 질병의 진행을 촉진할 수도 있다. 생지의 수면을 방해하거나 잠잘 때 각성을 조절하는 흥분성 뉴런을 자극하면 알츠하이머 병의 다양한 표제들이 더 많이 쌓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수면 부족은 사람에게도 같은 현상을 일으키는 듯하다. 잠은 얼마나 자야 할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이야기는 나이가 먹어갈수록 특히 비렘 단계의 깊은 잠이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말이 잠을 잘수록 더 좋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 운동과 마찬가지로 수면 시간에 건강을 관계도 U자형 곡선을 그린다. 거의 140만 명을 살펴본 16건의 연구 데이터들을 모아서 분석하니 하룻밤에 5시간 미만으로 정의되는 짧은 수면 시간이 수면 단축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분석한 연구기관에 사망 위험과 가장 큰 연관성을 보인 것은 사실 긴 수면 시간이었다. 게다가 수면 시간이 길수록 사망 위험도 커졌다. 하룻밤에 평균 8시간 이상을 자는 이들은 사망 위험이 조금 높았고 9시간 이상 자는 이들은 더 높았고 10시간 이상을 자는 이들은 가장 높았다. 또 이 추세는 연령성, 사회, 경제적인 지위와 상관없이 나타나는 듯했다. 많은 관찰 연구와 역학 연구가 그렇듯이 수면의 부족과 과잉이 기대 수명을 줄인다는 이 연관관계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증거는 아니다. 이 연관성의 인과적인 방향은 입증되지 않았다. 우울증, 갑상샘 질환, 심장병, 수면무호흡증 같은 많은 질환들은 과다 수면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이런 사례들에서 사망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이 질병 자체인지 아니면 과다 수면이 더 큰 기여를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게다가 또 많은 과학자들은 중요한 것은 수면의 양이라기보다는 질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에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진다. 내 친구는 진리하는 수면에 정말로 진지하다. 그녀는 모든 것이 완벽해지도록 조치한다. 매일 낮에는 외출하여서 자연광을 쬐한다. 오후 9시 이후에는 컴퓨터를 끄고 TV 시청도 줄이고 휴대전화도 멀리 둠으로써 밤에 청색광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인다. 또 오후 2시 이후에는 결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다. 저녁 식사 이후에는 어떤 간식도 먹지 않고 매일 밤에 침실 온도를 18도 내림으로써 잠이 잘 오도록 한다. 오후 10시가 되면 곧바로 침대로 들어가서 오디오북을 30분에서 1시간쯤 듣다가 스피커에서 나오는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면 잠이 든다. 그리고 오전 6시 정각에 새벽을 흉내낸 은은한 인공 조명 및 알람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깬다.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 안타깝게도 진리하는 수면이 이상적인 상황과 거리가 아주 멀기에 의식적으로 이런 정교한 수면의식을 펼치고 있다. 아기를 키우고 있기에 그녀는 끊임없이 깨웠다가 다시 잠들곤 한다. 게다가 배우자는 전리아가 코골이 1사단이라고 부를 정도다. 잠이 막 들려고 하다가도 갑자기 터지는 시끄러운 코골이 소리 때문에 전리아는 다시 깨곤 한다.
이런 일이 몇 시간 동안에 계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한다. 그런 와중에 시계는 째깍째깍하면서 아침을 향해 가고 줄리아는 부족한 잠 때문에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할 때면 피곤하고 짜증이 나 있을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공중보건학자이기에 수면 결함이 자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잘 안다.